집값이 고점을 찍은 게 2021년도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최고가를 지금 근접하고 있거나 혹은 갱신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가고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내려갈 있다. 수 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경력의 실전파, 실전 투자가시죠. 불용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부와 지식의 배움터 신형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강입니다. 듣자니까 여의도에서 네. 금융업계 일을 좀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직하게 된 이런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저는 이제 그 S보험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가에서 보험을 파는 업무를 했던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업무상 부동산 이제 관련된 가격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제가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루 종일 부동산 가격 보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그 당시에 하던 지역에 동네 부동산 가격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재밌고 또 부동산 관련된 거 주변에서 또 위에서 보시기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도 있는지 점점 그쪽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도권 일부 지역도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자체만 보게 되면 상승장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많이 지금 강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불안해 보여요. 예전에 그 흔히 말하는 침체장 뭐 지나고 나면 또 상승장이 오는데 그 상승장이 굉장히 크게 왔던 시절이 이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였거든요. 그때 조금 과부하가 걸렸다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규제도 좀 완화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일단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이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의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가 1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좀 비싸고 또 중소형 아파트 비중도 또 높다고 하는데 이런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부쩍 오른 이유, 배경이 좀 뭐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꽤 오랜 기간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 후반부와 또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대다수의 우리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 평수가 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고 그러니까 보통 30평대를 기준으로 국민평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그 30평대부터 가격이 오르는데 오랜 기간 동안 올랐던 가격이 30평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30평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 가격을 감당하거나 부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 문화적 웃긴 현상도 하나가 생겼던 것 같은데 서울 불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투자를 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은 이제 구도심이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신도심을 개발한다라는 모토하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개발되던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가 한참 정착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서울의 아파트가 아무래도 슬럼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일단 좋은 입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데 좋은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그 어떤 때보다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 30평대가 비싸니까 당연히 20평대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지금 부동산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끔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서울의 25평 아파트하고 경기도의 30평 아파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래도 서울에 살아야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나타나는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말씀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도심 회귀 현상과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 차이 때문에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집값이 고점을 찍은 게 2021년도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최고가를 지금 근접하고 있거나 혹은 갱신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위기 혹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넘어설지 언제쯤 넘어설지 아니면 좀 힘들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되게 꽤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시점이 시작된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2012년도를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그 당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5억대였어요. 5억대 아파트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15억대가 됐다. 근데 일반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태고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점을 찍고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뭐 10억 같은 게 또 한때 뭐 12억 또 11억 이런 가격들이 한 1, 2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 투자, 불편한 신화를 믿고 덤벼드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가고 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내려갈 있다.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에 꽤 오랜 시간 미쳐서 살았지만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시기는 없어요. 항상 조정을 받거나 어느 정도 시장이 재편되는 시장이 항상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직전장의 모습과 그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걸 보면서 거봐 다시 오르잖아라고 하는 일종의 잔상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잔상 효과가 09년도에도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임계점에 도달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정부도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간 제어하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령님은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 이후에 V자로 반등했었던 부동산 시장이 네. 2013년도 거치면서 하우스 푸어, 뭐 유럽 재정위기 거치면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계시는 거군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때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는 2009년 당시에 그 대북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있었는데 정부의 규제가 강력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해서 오르는 걸 보면서 덤벼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설픈 것들을 먹으러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직후에 또 규제가 딱 나오는 순간 무너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말씀하신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계속해서 연달아 있었고 뭐 사실 그때도 결국 영끌한 사람들이 예상치도 않았던 시장 환경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영끌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게 제일 큰 리스크자 위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끌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의 수요를 이제 당겨오는 거니까 좀 탄탄한 이런 시장의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성장률이나 네. 뭐 건설 기업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지표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의아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뷰를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그 부동산 자체의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보는 포커스 시라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대외적인 경제 지표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부동산 오르기만 하면 뭐 된다. 약간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수요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지금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흔히 말하는 경제 체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이 그런 거 됐고 난 지금 집값 오르는데 갈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파월 아저씨가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이 잠깐 무너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 현상과 이 부동산 시장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꽤 발생하더라.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경제 체력에 부동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 8월 정부가 이제 88 공급 대책을 좀 발표했잖아요. 네. 결국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좀 잡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는데 시장 안정화에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될까요?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네. 왜냐하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정도 수준 외에는 사실상 지금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 네네. 정책인 그 거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공급을 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결국 건설사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려면 네. 건설사 살리기, PF 대출의 지금 위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이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곧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질 거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정책. 네, 이런- PF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금 올 한 해,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나왔던 대출 규제를 제외하고는 그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가 무조건 건설 경기 안정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안정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나와야지 집을 짓는 건설사가 마음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완성되어야지 시장 안정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화 시킬 거야라고 정부가 오늘 이제 1차 발표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부룡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고 건설 회사를 다니거나 뭐 실은 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민간에서 어떤 공급이 일어나려면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NPL 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에 좀 충격을 주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정부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 충격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유럽발 재정위기도 봤지만 그때는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가끔은 밉기도 한 그 정부가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시장을 살려내는 걸 봤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지금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걸로 좀 살아나는 듯하니까 눌러놨잖아요. 네.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를 눌러놨다라고 해서 지방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서울 경기 눌러놓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에 기본적인 요소가 지방 경기인데 지방 경기는 일반인들은 더 안 살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방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지금 1차적으로 나온다. 네. 그것 때문에 정부가 머지않은 시기에 서울 경기를 일단 눌러놨으니 다시 나머지 동네를 살리는데 그게 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생각한 거를 근거로 해서 지방 경기에 대해서 뭔가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바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부가 운영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어서 이런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혹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네, 저는 좀 눌러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저 나쁜 놈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근데 네. 저는 냉정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상승하는 거는 결국 그거는 버블이고 과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버블의 끝은 항상 폭락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장이 지금 엄포도 놨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러는 게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누르는 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은 서운해 하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다. 다음에 당신네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예를 들어 또 있을 텐데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정부가 정책으로 누르려고 해도 네. 뭐 반포의 모 단지죠. 북평이 60억 거래가 됐어요. 네. 평당 뭐 1억 7,600만 원 수준인데 뭐 평당 1억 간다라는 게 엊그제 같은데 1억 7,800이라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개입이 있어도 그 고가 시장의 개입은 못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 호사가들이 떠들어대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수한 지역이다. 이례적인 지역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그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말했던 반포, 뭐 원베일리부터 시작해서 뭐 압구정동 저는 기본적으로 지구의 얘기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렇죠. 네.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아파트가 필요하네 라고 해서 산 일종의 명품 가방을 산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예, 명품 효과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근데 그분들을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값이 상승해야 된다라든지 한다라든지 이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것일 뿐, 저는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편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인들은 그 동네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지역은 빼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시장을 보는데 제대로 보는 것 같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그럼 서울 수도권 말고 일단 지방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자면 네. 지방은 여전히 뭐 서울과 확연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같이 따라오른다는 이런 공식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방이 계속 하락하는 하락폭을 키우는 이런 네. 배경과 원인이 좀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직전 투자자들이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회문화적 현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시작이 2019년이었는데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2019년 아마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가 촉매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2019년, 20년, 21년 들어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장의 전성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실수요의 움직임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투자 수요의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2021년 9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등등 이런 규제가 나오면서 실수요의 그 탄탄한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에 그냥 휩쓸어가는 현상들이 그냥 무너졌던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어느 실수요자가 강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경 매수를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 지역의 움직임과 정부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지금 약세장인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시장은 뭐 서울 시장과 달리 계속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턴어라운드라는 시점이 원래 이제 속된 말로 정부 마음인 건데 정부 마음인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 지방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방 쪽에 살고 계신 실수요자분들의 그 유권자들의 심리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설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분양을 제대로 돌아가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부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일반적인 공식상으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는 상황은 언제라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번에 조금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그게 2008년도와 9년도에 지방장이 활성화하게 됐던 그 시기와 좀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2005, 6년도, 7, 8년도 이때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네. 지방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지방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이 네. 있었죠. 그랬는데 2008년에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맞아요. 그때 지방주택 안정화주택 활성화대책이 시작되면서 그 2009년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장의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이후에 뭐 지방장의 뭐 굉장히 큰 급상승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때는 저도 몰랐으나 그때 경험을 하고 복귀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바로 그러한 눈으로 지방을 좀 보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의 행동에 따라서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 뭐 부동산을 이미 투자하신 분이라 혹은 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조금 접근하면 될까요?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투자하는 내내 손해를 보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많은 동네가 아닌데 만약에 내가 투자 수요에 휩쓸려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약간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었지만 그 몇 푼 아까워서 버티고 원금이 회복되는 거를 기다렸더니 내 나이는 벌써 10년이 지났더라. 뭐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방 부동산인데 그것들이 인구 구조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지방 광역시급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는 이분들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가 지난 2021년 이후 2022년, 2023년 되게 많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30-40%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전고점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게 거주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필수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그런 입지가 좋아서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지고 계셨다가 적정한 시기에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집 살 타임입니까?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상승했었다가 좀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네,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샀으면 좋겠다.